오늘은 어디에 물어볼지 좀 애매하셨던 화장품에 대한 궁금증, 또 피부에 대한 궁금증들을 싹 모아서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요. 같은 화장품 계속 쭉 오래 쓰면 화장품도 내성 생기나요? 이 질문입니다. 보통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처음에 이 화장품 썼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거 내성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장품에는 사실상 그런 개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과를 처음에는 강하게 느끼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느낌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느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시면 되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오해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쓰시는 화장품이 효과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사실상 내 피부가 어느 정도 건강해졌고 장벽이 더 회복됐고 피부가 좀 더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을 썼을 때 효과가 극명하게 탁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피부가 좋다라는 기준을 100으로 놓고 보면 처음에는 내 피부가 50이었다가 이 화장품을 쓰면서 80까지 올라온 거지요. 그래서 그 30까지 상승될 때 그 느낌이 되게 화장품 효과가 좋다라고 느끼셨다가 사실 피부는 80 정도로 좋아진 게 나도 익숙해졌고 육안으로 느껴지는 화장품을 쓰면서 더 좋아지는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50에서 80까지 똑같은 강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졌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피부 입장에서는 80에서 81, 81에서 82 천천히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바가 좀 더 떨어지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졌나 보다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맞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체기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뾰루지가 나는 게 아니라면 어쩌면 피부 입장에서는 잘 맞는 화장품을 잘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드러나거나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체감이 좀 떨어지더라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잘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계절이 변화했다거나 호르몬이 변화했다거나 피부 컨디션이 변화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여자분들은 생리전 증후군이 있어서 매달 좀 다른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저의 경우도 피부가 썩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딱 그때입니다. 생리 직전. 그런데 왜 생리가 끝나고 나면 피부가 확 좋아졌는데? 이런 거 느끼거든요. 하필 한창 피부가 좋지 않고 그 달에 유난히 호르몬 분비가 좀 더 왕성해지면서 피부가 좀 많이 다운됐을 때 화장품은 그냥 그대로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체감 효과가 확 떨어지면서 이 화장품 나 지난달엔 되게 좋았는데 이번 달은 왜 이러지?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매달 같은 이벤트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는 생리전 증후군이 어떤 달은 열이 좀 많이 오를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달은 피부가 굉장히 악화되는 달이 있고 또 어떤 달은 좀 불면증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이만큼 호르몬의 변화가 사람을 참 많이 컨디션을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화장품 탓을 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화장품을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내가 이달에 다른 이벤트로 생리전 증후군이 오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생리 주기를 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죠. 그리고 환절기 때 피부 뒤집어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4월달 혹은 9월달 이럴 때 피부가 유난히 칙칙해지고 안 좋아진다 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런 것들은 각질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잘 맞는 화장품 잘 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각질한테 떨어져 나가야 되는 각질한테만 계속 영양 공부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나의 피부 자체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적절한 각질 탈락은 물론 아하나 바하 같은 것들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클렌저 선택 잘 하셔야 되고 클렌징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대로 클렌징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클렌징만 그냥 건강하게 잘 하셔도 각질이 건강하게 탈락이 되면서 내 피부가 화장품을 발랐을 때 효과를 그대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클렌징 잘 하시고 죄 없는 화장품만 너무 탓하시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통기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가끔씩 유통기한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화장품 바닥이나 뒷면에 유통기한이 내 개봉일과 상관없이 개봉은 2년 전에 했지만 유통기한은 2028년도까지니까 그때까지 써야지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사용기간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개봉하기 전에는 2028년도 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쓰셔도 되는데 지금 막 개봉을 하셨다면 개봉한 날로부터 보통의 경우는 1년까지는 쓰셔도 되지만 가능한 6개월 이전에 다 소진해 버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가지 이 화장품도 활성 성분이라는 것들이 있지요. 이 성분이 제대로 역할해주는 기간이 있는데 개봉하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셨다거나 아니면 가끔씩 제대로 잠그지 않으셨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성분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유통기한 안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뒷면에 12M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1년까지는 괜찮지만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개봉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쓰시는 게 좋고 순수 비타민C 같은 경우에도 2, 3개월 안에 빨리 소진해 버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티놀 구매하실 때 그냥 개봉해서 스포이드 같은 걸로 쓰는 것보다는 가능한 에어리스 용기에 들어가 있는 거를 쓰셔야 레티놀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효과를 제대로 느낀다라고 이해하시고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에어리스 용기에 쓰시는 게 좋고 그러면 순수 비타민C도 에어리스 용기에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사실상 순수 비타민C는 물 제형이기 때문에 에어리스 용기에 담겨질 수가 없는 제형입니다. 왜냐하면 물처럼 찍찍 분사가 되게 되면 우리가 내용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용기와 내용물은 맞는 궁합이 있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C는 대부분 스포이드 제형으로 맑게 쓰셔야 첫 번째 단계에서 흡수력을 높일 수가 있어서 순수 비타민C는 빠르게 소진한다라는 마음으로 쓰시고 레티놀을 구매를 하실 때는 에어리스 용기에 담겨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혹은 튜브 타입이라면 공기가 잘 들어가지 않게끔 설계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똑같은 화장품을 쓰셔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불안해서 이 내성이라는 느낌을 좀 빨리 지우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제품을 쓰실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세럼 혹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크림 그 한 가지만 한 일주일 정도 쭉 발라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 원래 루틴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 원래 잘 사용했었던 화장품의 그런 느낌들, 제형들 그런 것들이 또 착착 달라붙게끔 느낌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패턴을 좀 바꿔가면서 화장품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쓰시다가 얼굴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복구해야 될까요? 이 질문도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화장품 쓰시다가 얼굴 뒤집어졌을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안 맞는 화장품을 중단하셨을 때는 금방 원래대로 복구가 됩니다. 왜냐면 맞지 않은 성분을 계속 주입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피부는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훨씬 더 강해서 원래대로 금방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끔씩 레티놀 함량을 잘못 썼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피부 껍질이 벗겨졌을 수 있어요. 아하 같은 거 너무 높게 쓰시거나 혹은 피부과 시술 받고 나서 피부가 다 껍질이 벗겨졌다거나 다 뒤집어졌다거나 벌개졌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재생 성분이라고 알고 있는 판테놀이나 병풀 추출물 같은 성분들이 잘 들어가 있는 크림을 활용을 하셔서 기존에 잘 쓰고 있는 제품에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기존에 잘 쓰고 있는 크림을 1주에서 2주 동안만 그 제품만 쓰시면 됩니다. 가끔씩 피부가 뒤집어져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스크팩도 좀 올려볼까요? 아니면 저 집에 홈케어 기기 있는데 이거 재생 모드가 있다던데 이거를 좀 써볼까요?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가능한 피부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안도 약산성 클렌저로만 살살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한테 가장 잘 맞았던 크림 이왕이면 그 안에 피부의 회복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수분 크림만 저는 잘 맞는 게 하나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크림만 1주일에서 2주일 동안만 꾸준히 바르셔도 피부는 금방 회복됩니다.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주 깊이 진피까지 침투해서 뭔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화장품을 써서 뒤집어졌을 때는 나와 맞지 않은 성분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어 라고 하셔서 전 성분을 잘 캡처해서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번에 제품을 구매하실 때에 주요한 성분들이 좀 겹치지 않게끔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같이 쓰면 진짜 좋은 성분과 같이 쓰면 정말 나쁜 성분을 나누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먼저 같이 쓰면 상극인 성분 대표적인 거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아하와 바하, 특히 아하와 바하를 얼굴에 바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늘 쓰시는 토너에 보면 뒤에 글라이콜릭 애시드 혹은 살리실릭 애시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함량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성분 중에서 앞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함량이 좀 높다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쓰시고 나서 바로 레티놀 같은 거를 쓰시게 되면 피부에 사실은 굉장히 강한 자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면 쓸수록 피부가 더 개선되는 게 아니라 쓰면 쓸수록 피부가 더 벗겨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와 바하는 가능한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서 쓰시거나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하와 바하, 아하
아하 중에서도 글라이콜릭 애시드와 같이 굉장히 강한 성분이 3%까지 들어가 있는 거를 바르는 제품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나는 레티놀도 같이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두 가지의 정말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시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 같은 경우에는 벗겨내는 성질이 너무 강해서 아침에 쓰시는 것도 사실 썩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능한 아하가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저녁 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면 주무시면서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저녁이 아니라 격일제로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피부를 벗겨내는 3% 정도 수준의 글라이콜릭 애시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매일매일 쓰시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쓰시고 레티놀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쓰시면서 너무 매일 벗겨내는 작업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레티놀 함량을 0.2나 0.3 정도로 너무 고함량 쓰지 마시고 0.1 이하로 쓰시면서 피부가 점점 더 결이 좋아지는지 매끄러워지는지 아니면 점점 더 피부가 예민해지는 것 같은지를 점검하시면서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하와 바하, 바르는 제형이 그렇습니다. 보통 클렌저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바르는 아하와 바하는 레티놀과 함께 쓰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비타민C와 EGF도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EGF 입장에서는 순수 비타민C를 맞닥뜨리게 되면 사실 EGF가 그냥 보습제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C는 순수 비타민C대로 쓰시고 EGF는 별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EGF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성분이고 활성도를 잘 유지시켜서 바르는 게 중요한데요. 순수 비타민C는 산도가 굉장히 낮지요. 그렇기 때문에 EGF 바르시게 되면 다 깨져버립니다. 순수 비타민C의 피해라기보다는 EGF의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두 가지는 같이 쓰지 마시고 차라리 EGF를 오전에 쓰시고 순수 비타민C를 저녁에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 레티놀 같이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요거 질문하실 텐데요. 이미 알고 계시죠? 순수 비타민C와 레티놀도 같이 쓰시면 안 되는 성분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상극이라기보다는 함께 썼을 때 잃어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왜냐면 피부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강한 자극을 매일 저녁 때마다 받으니까 첫날과 두 번째 날에는 좋게 느껴지시더라 하더라도 꾸준히 쓰시게 되면 피부가 와 너무 힘들다, 너무 벌게졌다, 벗겨진다, 뭘 발라 좀 따갑다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C는 아침에 바르시고 레티놀은 저녁 때 바르시는 루틴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EGF를 저는 껴서 바르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순수 비타민C와 레티놀을 저녁 때 격일제로 번갈아 가면서 바르시고 EGF를 아침마다 매일매일 바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딪힘 없이 세 가지의 성분의 효과를 다 그대로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쓰면 너무너무 좋은 궁합은 뭘까요?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트라이사민 애시드입니다. 미백 관점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톤업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밝게 해주는 기작과 트라이사민 애시드가 밝게 만들어주는 기작이 서로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쇄되는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톤업을 하고 싶습니다. 색소 침착을 개선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트라이사민 애시드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게 좋고 가능한 이 두 가지 성분이 너무 적은 함량, 미량 혹은 브랜드사에 물어봤더니 함량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고 적당히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톤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레티노이드는 펩타이드와 결합됐을 때도 굉장히 좋은 궁합입니다. 이왕이면 레티놀 쓰실 때 레티놀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보조해주는 역할이 바로 제가 펩타이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왕이면 레티노이드 쓰실 때에 펩타이드가 쫙 세포 깨워주고 판을 깔아주고 난 다음에 레티놀이 들어가면 훨씬 더 제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티놀은 꼭 펩타이드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성분인지를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순수 비타민C인데요. 순수 비타민C는 가능한 비타민 E와 결합되어 있는 거 쓰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비타민 E가 순수 비타민C가 더 빨리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두 가지가 함께 붙었을 때 항산화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C는 비타민 E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게 좋은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레티놀인데요. 사실 레티놀은 나이아신아마이드뿐만 아니라 병풀 추출물이나 판테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친구들과 함께 쓰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레티놀은 얘 자체로 굉장히 파워풀하고 강한 성분인데요. 이 친구를 보조해주려면 펩타이드가 판을 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좀 벗겨내주고 재생해주는 역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너무 강한 성분이어서 이거를 받쳐주는, 그러니까 장벽을 개선해주고 피부를 더 빨리 복구해주고 하는 역할도 함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판테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이 피부를 빠르게 개선시켜주고 장벽을 복구해주는 성분과 함께 쓰시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루틴에서 성분을 생각하시면서 쓰시게 되면 피부결이 점점 더 개선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저는 화장품을 좀 여러 개 쓰고 있는데요. 흡수가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다 흡수 안 되는데 효과
있나요?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참 많이 주십니다. 제가 이거는 과거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요. 피부 위에 얹혀만 놔도 이 성분 자체가 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장품을 발랐을 때 100% 흡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너를 썼는데 이 토너가 얼굴 위에서 싹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 흡수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쩌면 공기 중으로 수분이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바르실 때 100% 내가 이걸 싹 다 피부 위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싹 다 흡수시켜야지만이 이 성분이 제대로 역할하는 거야 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피부 위에 얹어놨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보습 효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름이 생기는 이유,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너무 유분감이 없거나 수분감이 없어서이기 때문이기도 해서 피부 위에 적당량의 수분감과 유분감을 얹어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루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왜 피부 관리 되게 잘하시는 분들 스킨케어 루틴 쫙 살펴보면 한 개 꽉 바르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고 루틴 다 챙겨가면서 바르십니다. 그래서 많게는 막 7개, 8개씩도 바르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해주는 이유가 어느 정도 텀을 두고 꾸준히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시게 되면 피부 위에 얹혀둔 상태에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친구가 피부 위에 얹혀져 있으면서 주름을 개선해주고 미백을 도와주고 그 외에 우리가 칙칙한 것들을 좀 개선해주고 하는 역할을 다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흡수해야지만이 피부가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왜 인체 적용시험, 임상시험 할 때도 똑같은데요. 우리가 피부 속에 있는 세포를 떼서 그 성분이 어떻게 역할하는지도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인체 적용시험은 피부 겉에서 봤을 때 그리고 피부 겉에서 안쪽을 쏘아서 봤을 때 피부 밀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보습력은 어떻게 되는지 단순히 화장품을 발랐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수치화해서 지표로서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 겉에서의 수분, 피부 속에서의 수분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도 동시에 보게 되잖아요. 화장품을 피부 위에 얹혀두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스킨케어 루틴을 하시면서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더 악화되는 게 아니라면 어쩌면 피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의 루틴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나는 톤 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주름도 요즘에 좀 많아지는 것 같고 탄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적재적소의 성분을 이해하시고 나는 3가지 루틴은 최소한 해줘야 되는구나, 4가지 루틴은 지금 내 나이 때는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루틴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 연령대보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분은 참 관리를 잘했구나 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게 되겠지요. 화장품 단계별로 바르기 조금 귀찮은데 한꺼번에 다 섞어서 바르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습니다. 괜찮다고 느껴지실까요?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섞어서 발라도 되는 제품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림과 섞어서 바르셔도 됩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레티놀을 처음에 적응하실 때는 갑자기 껍질이 벗겨지거나 뒤집어지거나 라고 할 수 있어서 크림을 써서 레티놀을 조금 눌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크림과 처음에는 섞어서 바르시고 적응이 됐다 싶으면 레티놀을 그대로 바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섞어서 발라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 섞으면 안 되는 제형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화장품을 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제품 자체의 안정도를 잘 보고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정도는 이 친구가 만들어진 그 전성분이 다 결합됐을 때의 안정도인 거지 다른 제품과 결합했을 때 가끔씩 물처럼 변할 때가 있거든요. 왜 순수 비타민C 바르고 나서 어떤 크림 발랐는데 크림이 완전 물처럼 변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바르셨거나 아니면 순수 비타민C를 바르고 나서 너무 빨리 크림을 바를 때 크림이 물처럼 변하는 거 느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순수 비타민C 자체를 어떤 크림과 함께 결합했을 때 물처럼 변했을 때 그거를 물처럼 해서 바른다라고 하면 순수 비타민C도 제대로 흡수되기 어렵고 크림도 덮는 그 제 역할을 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각 제품은 그 제형이 그래야만 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그 제형을 다 바꾸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가능한 제품을 다 한꺼번에 섞지 마시고 레이어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 레이어하는 텀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2분에서 3분 텀 정도 두시고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참 많이 주시는데요. 화장품을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는 것은 그 구매하신 브랜드사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단상자에 보면 냉장 보관 추천이라 혹은 냉장 보관 요망 혹은 냉장 보관 권장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 보관해도 되는 화장품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냉장 보관했을 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화장품들도 있습니다. 먼저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화장품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림 종류는 가능한 냉장고에 보관하시지 않는 게 좋겠지요. 왜냐면 오일과 크림이 다 분리가 돼서 내가 샀던 이 크림이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형이 다 분리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레티놀 보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레티놀의 좋은 활성 성분들이 다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차가운 온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마스크팩도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온도는 2도에서 5도거든요. 굉장히 차가운 온도이기 때문에 너무 드라마틱하게 온도를 떨어뜨리게 돼서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마스크팩은 가능한 상온에서 놓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냉장 보관에 도움이 되는 제품은 뭘까요? 단연코 1번은 순수 비타민C입니다. 순수 비타민C는 그냥 가능한 냉장 보관하시면서 쓰시는 게 좀 더 오래 산화되지 않고 쓰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로에겔 같은 것도 냉장고에 보관해서 쓰시면 괜찮습니다. 알로에겔도 사실은 처음에 쓰실 때 마스크팩처럼 너무 차갑게 올리는 것은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알로에겔을 시원하게 해놓고 오이 같은 거 갈아서 올려놓으시면 좀 진정 효과는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알로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을 도포하지 마시고 마스크팩처럼 차가운 걸 오랫동안 피부 위에 얹어 놓는 것은 아니어서 기기 관리하시기 전에 알로에겔 살짝 좀 차갑게 하고 상온에서 살짝 둬서 한 7도에서 10도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드시면 그때 올리셔도 괜찮으니까 알로에겔 같은 것들도 냉장 보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지나서 이제 버려야 되는 화장품들이 집에 꽤나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너무 좋은 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거 저희 채널 PD님이 알려주신 건데 커버링이라고 하는 서비스와 오늘 수거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요거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집 앞에 분리수거할 수 있는 이런 비닐을 가져다 주시는데요. 여기에다가 화장품 일일이 다 비우지 않고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아도 화장품 조금 겉면에 남아있고 겉도는 거 이대로 버려주시면 요거 깨끗이 가져가서 재활용할 수 있게 다 세척하셔가지고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환경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서비스여서 저도 사실 이거 한번 써보고 와 이렇게 좋은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벽면에 붙은 것까지 깔끔하게 덜어내서 쓰는 게 어렵지요. 특히나 이 병에 들어가 있는 세럼류들. 그런데 이걸 다 물로 비워서 버리는 게 좀 어려웠는데 재활용이 잘 될 때까지 또 도움도 주신다라고 하니까 이 서비스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4kg 정도 배출 기준으로 5,000원대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거 버리실 때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지 마시고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까 유통기한 지났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그냥 이런 서비스 통해서 버려주시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내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대 자녀와 제가 쓰는 화장품 같이 써도 될까요? 이 질문도 참 많이 주시는데요.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같이 써도 되는 화장품은 바로 클렌저입니다. 특히나 클렌저 중에서도 10대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유튜브에 이 영상 끝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세탁할 때도 약 알칼리성 세제와 약산성 세제가 이 뗏물을 벗겨내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왜 바지 같은 것들은 기름때도 많이 묻어요. 특히나 어린이들은 더 그런데요. 근데 이게 약 알칼리성 세제로 세탁을 했을 때 그 기름때 빠지는 것과 약산성이 완전히 다른데 피부도 똑같습니다. 특히나 10대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땀도 많이 나고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세안을 안 해주게 되면 여드름이 더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대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매일매일 쓰시는 게 좀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로만 세안을 제대로 해줘도 기름때가 쫙 벗겨져 나가면서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많이 약산성과 약 알칼리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고 특히나 약 알칼리 클렌저를 안 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른과 같이 쓰셔도 되니까 약 알칼리 클렌저를 사용하셔서 깨끗하게 얼굴을 세안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약산성, 저녁에는 약 알칼리 10대부터 이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30대, 40대 됐을 때 피부 퀄리티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한 게 나이가 들어서도 다 드러나는 것이어서 그때부터 세안하는 습관을 잘 들여주시는 게 좋고 그 외에 모든 화장품을 쓰시는 건 좋지만 10대부터 굳이 욕심을 안 내도 되는 성분은 바로 레티놀이기는 합니다. 단 10대가 써도 되는 레티놀은 여드름이 너무 심했을 때 국소적으로 레티놀을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레티노이드 제제 자체가 워낙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10대부터 굳이 강한 것을 막 벗겨내거나 이럴 필요는 없겠지요. 그때는 28일 주기로 재생이 너무너무 잘 되는 나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나랑 같이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때는 사실상 클렌저를 잘 챙겨주시고 지금 잘 쓰고 계시는 크림류 같은 것들을 같이 쓰고 그리고 특히나 세럼 중에서는 장벽을 개선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순한 제품을 써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10대 때부터 이루어지면 좋기 때문에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속건조를 좀 잡아주고 이러한 세럼들과 크림만 이 2가지 정도만 잘 챙겨주셔도 굉장히 10대 때 건강한 피부가 되면서 20대, 30대 때 너무너무 예쁘게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부는 유전자빨이라고 하는데 이거 관리하고 좋은 화장품 뭐
여러 개 바른다고 해서 효과 있을까요? 이 부분도 참 궁금하시죠? 이 사진은 쌍둥이 두 분의 사진인데요. 일광 노출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유전자와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의 얼굴인데요. 연령은 같지만 이 체감되는 연령 차이가 10년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주당 10시간 더 많은 일광에 노출이 된 상태셨고, 오른쪽 분의 경우에는 이 정도라면 어쩌면 선크림을 거의 바르시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는 환경도 정말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선크림을 발랐냐 바르지 않았냐 이것 차이도 너무 강하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 할머님 사진도 보면 선크림 잘 바르신 얼굴은 정말 괜찮지요. 그런데 이 목 부분까지 선크림 못 바른 부위는 어떤가요? 이 색소 침착이나 주름의 깊이가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잘 관리한 것과 관리하지 않은 것은 유전자빠라고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피부 좋은 사람들은 타고나기를 저렇게 타고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그렇게 좋을걸?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왜 TV에 나오시는 연예인분들, 평소에 보는 피부 좋은 분들 보면 되게 열심히 관리하십니다. 그게 꼭 피부과를 가서 관리하나요? 이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생활 습관이 세안 정말 꼼꼼하게 잘 하시고, 나한테 필요한 성분 뭔지 다 공부하시고, 이 성분이 더 잘 맞는지 저 성분이 더 잘 맞는지 요렇게도 레이어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정말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하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서 꾸준히 잘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5개를 바른다, 6개를 바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피부 고민이 뭐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시고 성분을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과거에 한번 쫙 연령대별 스킨케어 루틴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맞는 피부 고민이 뭘지, 그리고 20대 때부터 미리미리 챙겨야 되는 거, 예를 들면 장벽이 튼튼하게 쭉 관리를 해야 30대부터 고기능성을 썼을 때 쭉쭉 받아들여주거든요. 근데 장벽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기능성 아무리 좋은 거, 백화점에 가셔서 아무리 비싼 거 발라도 이게 제대로 피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쓰실 때에는 너무 큰 기대감을 갖는 것도 아니겠지만, 꾸준히 관리하면서 내가 5년, 10년 뒤에 피부 레벨을 좀 달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내가 매일매일 투자하는 이 짧은 시간들이 굉장히 가치 있게 다가오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오늘은 평소에 많이 궁금해하셨던 좀 까다로운 질문들을 선별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말고도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